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좋은 책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참 이런저런 책들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지난번인가요? 왜 그 장하준 교수 네. 직접 또 저자가 출연하셔서 그 경제학 레시피 이 책도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한 번씩 또 외부 게스트분들 모셔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섭외력 무엇이냐면서 사람들이 좀 놀란 눈치던데요. 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도 좋은 책들, 보통 이제 예전에 나온 책들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가끔씩 또 신간도 한 번씩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 네. 조한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수학 교육에 일생을 바친 분. 네. 바로 정프로 고향인 대전에서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고 계시죠. 학연 지연 끊어야 됩니다. 네, 수포자 구제 프로젝트입니다. 네.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열심히 이제 공부시키긴 하지만 또 아이들도 학생들도 열심히 내가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시간과 좀 잘못된 노력만 기울일 뿐 제대로 된 수학을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아마 좀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조한호 선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뭐 개념과 연산,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 연산과 개념을 먼저 튼튼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좀 수학을 공부할 때 즐거운 느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즐거운 느낌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 탑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른들이 좀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은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읽어야 될 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여기 책을 이제 이 조한호 선생님이 쓴 책 2권이 있는데 수학 천재의 탄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직접 연산을 해보면서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 네, 동화의 형식으로 가지고 일종의 이야기가 있는 형식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수학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야기 읽으면서 수학 문제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조금 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위에 실을 넣고 자르면 몇 토막이 될까요? 두 개. 그렇죠. 네. 가위에 실을 2바퀴 돌려서 자르면 몇 토막이 될까요? 가위에 실을 2바퀴 이렇게 감는다는 거죠. 뚝 잘랐어. 그래도 2개, 4개. 4개. 4개? 네. 한 번. 3개 아닙니까? 2번. 뚝. 몇 개인데요? 3개 같은데. 자, 봐봐요. 네. 몇 개예요, 선생님? 한 바퀴 갔죠. 제곱으로 가는 거 아닌가? 2바퀴 갔죠. 네. 잘랐어요. 그러면 맨 끝에 토막 하나 있고요. 잘린 곳과 잘린 곳 사이에 있는 한 토막이 있고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거는. 그 다음 마지막 한 토막이 있고요. 가져와봐요, 해보게. 이걸 꼭 해봐야 합니까? 요렇게 아이들과 직접 묻고 답하다 보면 수학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요? 정답 지금 몰라요? 이게 당연히 3토막이죠.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또 유발하면서 수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중에 댓글에 다 막 4토막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조회수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 가위가 이렇게 있죠? 2바퀴를 돌렸습니다. 자르면 몇 토막이 될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알려주세요.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한호 선생님이 지으신 책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 요거는 이제 학생들도 좋고 부모님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천재의 탄생. 요 책은 한 초등학생 정도 학생들 직접 혼자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연산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그 어플이죠. 그 조한호 연산이라는 있어요? 이름으로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생 정도 아이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넣기가 좀 그래가지고
가입을 못했습니다. 뭐 앱으로도 뭐 할 수 있군요. 그 연산은 가장 뭐 모든 것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네네. 우리가 구구단부터 시작하듯이 그 연산이 바탕이 돼야지 이제 그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연산이 레고 블록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걸 우리가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 연산 능력을 키우는 것들 그런 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한호 작가의 수학 천재의 탄생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 뭐 예스24라든지 아니면 교보문고 혹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다 아마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번씩 찾아서 수학을 포기한 이들에게 어른 돼서도 한번 읽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공부에 대한 책 하나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굉장한 아마 논란 내지는 댓글에서의 경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두 사람의 추천 도서를 갖고 오셨다고요? 어떤 두 명입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언론의 가장 뜨거운 뉴스 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한국 사회가 어쨌든 대통령 사회니까 대통령이 뭐 항상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좀 논외로 치고 가장 핫한 두 명은 누구일까? 결국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분들이 가장 지명과 화면을 가장 많이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추천한 소설이 있더라고요. 이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가장 양쪽에 그 가장 대각선에 놓여 있다고 해야 될까? 가장 대립각을 서로 이루고 있는 인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 양극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 또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장자에 나오는 양행이란 말이 있는데 양극단을 우리가 같이 봐야지 또 그만큼 또 그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뭐 성향을 우리가 오늘은 좀 일단 유보를 하고 이 두 분들이 어떤 소설을 추천했고 또 이 소설은 어떤 내용들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분들의 또 다른 면을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오늘 그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당대표의 추천책 균형을 좀 맞추겠습니다. 딱 두 권씩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두 편을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소설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가죠. 윤은길 작가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리고 이제 역시 같은 윤은길 작가의 완장 이 두 편을 많이 거론하셨더라고요. 언론 지상에. 그래서 오늘 바로 윤은길 작가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하고 완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한동훈 장관은 어떤 이제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냐고 하니까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한국에도 아주 그 우리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랄까 그리고 식민지 과거사에 대해서 아주 그 정말 전향적이고 우호적이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일본 정부의 어떤 맹성을 촉구한 지식인인데 그 오에 겐자부로의 하마에게 물리다. 네, 그리고 레이먼드 카브라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레이먼드 카브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레이먼드 카브의 대성당이라는 소설집에 뭐 여러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뭐 제가 그 레이먼드 카브의 소설을 말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제가 한번 임의로 선택해봤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Small Good Thing. 영어가 훨씬 짧군요. Small Good Thing. 뭐 그냥 small하고 심표하고 Good Thing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목은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왜 이렇게 길어요? 근데 그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뜻이긴 하죠. 별것 아닌데 도움되는. 그거랑 그다음에 하마에게 물리다 이렇게 두 권. 저희가 보통 이제 2시간씩 한 주에 이제 전해드리는데 첫 번째 시간에 두 분의 각 한 권,
한 편. 그게 낫겠다, 그죠? 두 번째 시간에 역시 두 분의 각 한 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심스러울 필요 없잖아요. 아니야 해야 됩니다. 괜히 자 봐봐 1부에 누구 거 해서 두 편, 2부 누구 해서 두 편인데 조회수 다르잖아요. 네. 그럼 또 난리 납니다. 조회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럼 1부에는 이재명 대표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하고 이거 단편이죠. 네. 네. 한동훈 장관의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요거 단편이죠. 네. 네. 그리고 2부는 뭐 이재명 대표 추천자 완장하고 한동훈 장관의 하마에게 물리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걸로 하죠. 누구 걸 먼저 하는지도 굉장히 고심해서 그거는 이제 하셔야 제가 되나요? 동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서 던져보세요. 네, 동전을 이렇게 조심스러울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1부는 뭐 이재명 대표로 먼저 하고 2부는 그렇죠. 네, 한동훈 장관으로 먼저 하죠. 역시. 네. 근데 조회수 또 차이나. 아이 뭐. 그 정도까지 조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네. 요거는 어떤 책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책은 우리 현대문학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작관 이제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가 그런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3가지 소설을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네.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저 나름으로 또 그거 착안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 소설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 이거죠. 우리 현대문학을. 그럼 첫 번째가 우리 횡보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표본실의 청개구리. 그건 결국 이제 식민지하에서 우리는 그 청개구리처럼 무력하게 회부되는 그런 처지잖아요. 자, 그렇죠? 그럼 세 번째가 혹시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까? 두 번째가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예요. 네. 세 번째는 좀 맞춰보고 싶어갖고 세 번째는 한번 좀 추천해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뭐 감이 안 오는데요. 난소공. 그 두 번째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같이 그래요? 들어가고. 세 번째. 세 번째. 잠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그 첫 번째는 결국 우리는 짐승이구나. 우리는 미물이구나. 이런 인식이고 두 번째 소설은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 인간 선언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오히려 다시 또 우리는 역시 짐승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물이다. 좀 환경론적으로 열려가는 거죠. 첫 번째 의미에서의 우리가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자탄하는 의미가 아니라 네. 세 번째 우리는 역시 하나의 미물이구나 하는 인식은 이제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좀 열려가는 그 느낌. 그런 소설이 있었나요? 예, 우리 예전에 한번 그 비슷하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같은 또 우리 윤대영 작가의 윤대영? 언어낚시 통신. 그 한번 다뤘죠 예전에 한번. 은어입니다. 은어. 네, 언어. 네. 혹시 뭐야? 언어 아니고요. 네, 은어. 은어 낚시 통신. 네. 그 책을 이건 정박님이 꼽으신 거예요? 그 김주식 교수의 그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비슷한 약간의 것 같아요. 볼 때 은어 낚시 통신. 알겠습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그 다음에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그 다음에 은어 낚시 통신. 그러니까 이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 그 우리가 이제 일종의 도시 빈민,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근대화를 통해 가지고 발전하면서 소외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다라는 인간선을 했던 그 식의 소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치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그 노동쟁의를 하는데 똥물을 투척을 받은 거죠. 그 사측의 지시를 받은 남성 노동자들이 똥물을 뿌려가지고 그 참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그린 소설이 이청준 작가의 빈방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YK 요공 사건 그건가요? YK 전에 이제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동일방직. 또 이제 그 똥물을 그 옷에 정말 뭐 똥을 온몸에 뿌리게 된 거죠.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기 바로 지금 오늘 다룰 9켤레 구두 남은 사내는 그 1971년에 광주 대단지 사건. 경기도 광주. 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일종의 그 사건이 몇 년 뒤에 후일담 형식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참 이 윤은길 작가가 그걸 잘 포착한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바로 그 현장을 그린 게 아니라 몇 년의 후일담 형식을 통해 가지고 과연 간접적으로 그 사건을 언급하는군요. 회고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때 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인생이 행로가 풀렸을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소설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과연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 이름이 똑같잖아요. 찰스. 네. 그 영국의 두 문필가들인데 이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참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네. 아주 우리 현대문학에서 인간 선언을 외친 그 바로 이제 두 번째 작품에 들어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그러면 세 번째 작품은 채식주의자로 가겠습니다. 뭐 그것도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광주 대단지 사건 혹시 생각보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사에 있었던 굵직한 무슨 저 광주라 네. 전라도에 있는 그 광주광역시 80년 고 사건이라든지 무슨 형제복지원 이런 것처럼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네. 그래서 경기도 광주 지금은 이제 경기도 성남시 네. 구도심 쪽으로 이제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중원구. 네, 그쪽에 이제 서울에서 인구가 막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운막 짓고 처음에 이게 막 살고 하다가 조만한 평수 같은 뭐 집 하나씩 이제 뭐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하여튼 뭐 이렇게 부담받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좀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했는데 그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 좀 있었다가 그 사람들 아마 또 쫓아내게 되던가요? 쫓아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지금 말씀대로 서울에 그 당시 무허가 집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 22%쯤 됐어요. 무허가에 사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외국 손님도 오고 관광객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도시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청계천 주변에 막 이렇게 막 정말 나무를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는 2, 3층짜리 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3분의 1은 그냥 그 집을 이제 양성화 시켜주고 3분의 1은 뭐 아파트를 만들고 3분의 1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를 그냥 아예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그 당시 광주 쪽에 한 300만 평의 땅을 서울시가 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 이게 편입시킨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단계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지금 이게 빨리빨리 그 주거환경 정비하다 보니까 그냥 막 보낸 거예요. 그 기반 시설도 안 닦은 상태에서. 근데 이제 보낼 때 조건은 20평을 불화해 주는데 20평, 평당 2,000원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잖아요.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여기서 안 되겠어. 그냥 자기 근거를 딱지를 팔아버린 거예요. 전매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전국에 또 몰려오는 거예요. 야, 성남에 가면 20평을 그냥 평당 2,000원에 싸게 살 수 있고, 뭐 좀 힘들어도 서울 시내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타고 다니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오고 막 이렇게 우죽순이 돼버리고 제대로 행정력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상하수도, 변소, 위생, 보건, 전기 뭐. 전기 아무것도 없고 뭐 이게 엉망진창이죠.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이게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많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때 그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죠.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뭐 인육을 뭐 애들 이런 이야기도 돌고 그 와중에 1971년 선거가 열렸거든요. 4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5월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총선거 열리면 항상 하는 소리 있잖아요.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또 했죠. 그래서 4월달에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했고 5월달에 그 당시 또 그 지역구에 누가 나왔냐면 후보가 그 당시 최고의 이제 실세로 나아가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나왔어요? 네. 그쪽이 그 2,000사람이었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하여튼 고래가 같은 지역구로 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공약이 대단했단 말이죠. 실세니까. 무상양료, 무상으로 다 주겠다. 그리고 5년간 세금 다 면제시켜준다. 그러니까 이런 공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당선되고 나온 황이죠. 그죠? 입싹닥죠.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되면 전매로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딱지를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당 2,000원이 아니라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을 내야 된다. 그 갑자기 몇 배가 돼야 되고 여기 나중에 소설에 나옵니다만 처음에는 지금 빨리 집을 안 지으면 보름 안에 집을 안 지으면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보름 안에 집 짓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일시불로 돈을 내라 되니까 막 사람들이 불불 끌어오는 거죠. 완전히 속았다. 그 상태에서 이제 1971년 8월 10일 11시에 이제 서울시장과의 면담 이제 그런 요구하면서 농성 이제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11시에 열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서울시장이 그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이었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이 교통이 진짜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늦어졌죠. 늦어질 때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회의를 하고 이제 그 요구 조건을 수락하고 그다음에 11시에 이제 사람들 대회장에 가서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걸 또 주최한 나름 이제 투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또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본래 자유당 때는 장관급 공보실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대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자유당 이후로 결국 이제 다 그거 되니까 이분이 목회자 길로 돌아섰는데 뭐 일부에서는 또 정치적 야심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죠. 그 손정목 예전에 우리 그 책에 다뤘습니다만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네. 거기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람이 3만 명이 지키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지도부가 통제가 안 된다 싶어가지고 좀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시장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하고 협상해서 시장 쪽에서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받아들여 주겠다고 지금 대충 합의가 됐는데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전 11시 분명히 서울시장이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안 나타난다 이거죠. 거기다 비가 내렸단 말이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일종의 어떻습니까? 다 엎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행정관서, 파출소, 뭐 차량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경찰력 진압이 안 되니까 서울에서 또 몰려오고 그 서울까지 가는 이제 버스를 탈취를 해서 우리 서울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 시각은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시각에서는 항쟁이다, 어떤 시각에서는 폭동이라 부르는데 약간 밀란 느낌으로. 밀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1946년에 대구 7.1 사건 그리고 1948년 제주 4.3 사건 이후로 남한에서 일어난 첫 번째 거의 밀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정권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죠. 바로 서울의 턱 밑에서 이런 완전히 반정부, 반체제 소유가 폭동이 일어나고 행정력, 경찰력이 뭐 거의 그날 저녁까지 꼼짝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그 요구 조건은 다 수락했단 말이죠. 그 요구했던 대로 순평시 나눠주고 이런 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채정을 했죠 사진으로. 그 다음 날 다 잡아들이고 해가지고 그 재판에 넘겨졌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서울시가 이쪽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서울시로 우리 가는 거 안 한다. 그냥 우리 독립적으로 출장소 그 당시 광주 그 대단지 그 출장소를 이제 시로 성격에 달라 해서 성남시가 된 거죠. 그 제가 보니까 남한산성 밑쪽이라서 그런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성남 네. 그 성남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게 중원구가 그 본래 중원구 수정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쪽에 본래 개발하는 그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89년 노태우 정권 때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분당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에 그 됐는데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1971년 8월 10일 그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 파장이랄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1970년 11월 13일 그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닉슨 독트린으로 한국에 있던 주한미군 일개 사단을 철수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막 이런 사건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네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다른 데로 혹시라도 번질까봐 이제 굉장히 좀 쉬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저도 이제 크면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다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전에 이렇게 이제 들었으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저 이걸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듣긴 들어봤어요. 네, 매불쇼에서 했었나요? 매불쇼에서는 아마 안 나갔을 것 같고. 우리 했죠 예전에 그 손정목 교수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서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제가 들은 거가 하여튼 했습니다. 어디선가 얼핏 들었던. 들어봤어요. 광주 대단지 사건을 모티프로 이 소설이 쓰여진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고향이 성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이제 더 이게 피부에 와닿은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소설 이야기 한번 줄거리 한번 가볼까요? 이 등장인물은 그 작중화자 나로 오 선생이죠. 오 선생. 학교 선생인 나가 그 교사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의 집에 새를 든 문간방에 새를 든 사내 권씨죠. 권기용 씨죠. 요가 주요 인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사인 나와
그리고 우리 이제 일종의 세입자인 권기용 씨, 요 두 명이 이제 사건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나도 오 선생이라고 하죠. 주인공인 오 선생도 정말 고생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간신히 이제 성남에다가 집 한 채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를 마련해가지고 근데 이게 돈이 좀 모자라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전세를 하나 방을 하나 놔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한 명 들어온 거죠. 누구냐? 바로 안동권 씨, 권기용 씨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오고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자기 근무하는 학교로 이순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경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집으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좀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는 아니고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하여튼 예전에 그 학생운동? 광주 대단지 사건에 오종에 좀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시를 하고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대단지 사건 한참 이후군요. 네, 그 배경. 이 소설은 1977년에 창작가 비평이라는 개간지에서 발표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나서 6년 후에 이 소설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문간방으로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은 거죠, 그죠? 오 선생도. 네.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이 어떻든 일종의 경찰의 주시를 받고 있는 전과를 갖고 있다. 근데 이거를 자기 부인한테 말하면 좀 질색팔색을 하겠죠. 네. 부인한테 말은 못하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한테 경찰에게 주기적으로 좀 뭔가 보고 비슷한 게 해달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사를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하기로 한 날보다 며칠 더 앞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또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이거 본래 전세금 20만 원이었는데 당시에 지금 10만 원만 걸어놓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결국 10만 원 안 주는 거 아니야? 일단 들어오면 못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들어왔는데 이삿짐이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짐이 너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 딱 보니까 분명히 애는 둘이라고 자기가 못을 박았는데 보니까 들어오는 권씨 사모님의 이 배가 너무 불러 있더라는 거죠. 셋대겠네 곧.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요. 그 작중화자인 오 선생도 그 뭐 새빵 과오를 이럴 때 항상 요구하는 게 애는 둘 이상이면 안 된다고. 3명이면 우린 집 안 내줘. 이런 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름 받은 거를 여기 이제 집주인 그러니까 뭡니까 며느리가 구박 많이 받다가 시어머니 되면 더 심하게 한다 하듯이 자기도 이제 집주인이니까 난 절대 둘까지는 봐주면 셋은 안 돼요 했는데 이거 곧 셋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괘씸한데 자꾸 이런 게 괘씸하다고 우리를 이렇게 속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본래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은행주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은행동 은행마을 지금의 그 중원구 은행동 네네. 같아요. 중원구 은행동일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디에 살았냐면 단대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단대리. 그게 지금 단대동이 있더라고요. 다 진짜 이게 성남에 그 지역구 탄천 다 나옵니다. 이렇게. 네. 자 거기 살았는데 거기 단대리가 좀 되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네에 일종의 무자격 한의사죠. 돌팔이 한의사가 있는 집에 새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세입자로 들어가고 나서 집주인이 맨날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고 돈 많이 나온다고 계속 자기한테 와서 계속 돈 좀 빌려달라고 푼돈을 계속 뜯어간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자기 부인은 장을 보러 나갔는데 겁이 나서 장을 보다가 막 도망쳐 온다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니까 아니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오늘은 닭고기를 살까 돼지고기를 살까 이 푸주간을 가니까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얻고 계속 자기 뒤를 쫄쫄쫄 쫓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일 사러 가면 과일 가게 오고. 그래서 신경이 쓰여갖고 지금 막 내가 도망쳐 오니까 나를 쫓아서 막 애 얻고 같이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동네에서는 교사 부부라니까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네. 자기는 사실 자기 친구들도 지금 그 당시 70년대는 성장의 시대였잖아요. 돈을 참 많이 버는 시대고 요즘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부동산 투기, 복부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뭐 돈이 많이 벌려 있는 시기였고 네. 또 이런 시기였지만 교사가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으니까 자기는 항상 지금 좀 뭔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좀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동네 오니까 완전히 이 선생님을 최고로 치는 또 이거라 이거죠. 근데 네.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동그라미를 그릴 생각이었는데 네모가 되었다고 해서 세모가 되지 않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수는 없었다.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다가 네모를 그렸단 말이죠. 네. 그래도 네모 그린 게 어디냐라고 세모가 안 된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여길 수만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흔히 말하는 아유 뭐 호랑이 그리다가 그래도 고양이 그렸으니 다행이지. 쥐 그렸으면 어떨 뻔했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그래도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뭡니까 호랑이 없는데 토끼들 모인 데서 내가 대장한다고 좋냐 이런 식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든 자기는 이런 거죠. 이 선생님은 나름 양심적인 중산층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대단한 인물, 교사를 대단한 인물 취급하는 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큰 기침을 자랑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을 쓰다듬어 주고 싶지는 않다 이거죠. 그냥 뭐 내가 너무 정도 안 주고 싶고 그렇다고 또 뭐 내가 잘난 척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이제 중산층이었죠. 자 그런데 아내는 툴툴거리고 이렇게 하지만 뭐 어떻든 세입자가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기 전까지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내가 출근한다고 보니까 권 씨가 그 문간방 툇마루에 앉아갖고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구두를 너무 잘 닦고 또 구두가 여러 켤레 쫙 닦고 있으니까 자기가 농담 겸 아침 인사로 그거 팔려고 그렇게 닦습니까? 이렇게 농담을 했단 말이죠. 네. 그 구두를 6켤레나 놓고 번쩍번쩍 광을 내가 닦으니까 그렇게 농담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발끈하는 거죠. 사람 어떻게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네. 아니 자기 농담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뭘 구두라는 구두였구나. 게. 예. 이 구두라는 게 그 9켤레 구두 남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구두가 총 10켤레예요. 신고 다니는 한 켤레 말고 항상 9켤레를 쫙 정말 막 광을 내가 닦는 거거든요. 네. 우리 그 무슨 영화 보면 최근에 나온 영화 보면 구두 열심히 닦는 사람 나오잖아요. 무슨 배운데 네. 왜 구두를 열심히 닦냐니까 좋은 구두는 주인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 네.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뭔지는 저는 안 봤어요. 네, 하여튼 네. 나오는데. 우리나라 영화예요? 예. 하여튼 지금 제주도 사는 사람 이름 뭐죠? 제주도 사는 사람이 한 아니 100만 영화 배우 제주도 영화 배우 이효리? 음주 운전했다는 그 배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것 제주도에. 네. 그런 배우가 네, 있었어요. 하여튼 뭐, 네네.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구두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인격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구두 닦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너무 정말 막 요란하게 빛을 품고 있다 이거죠. 이 구두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의 눈도 완전 빛이 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순경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협조 안 해주십니까? 왜 안 알려주냐? 네. 아니 뭘요? 이러니까 아유 이 권 씨가 닷새 전에 직장인 출판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왜 안 알려주십니까? 그런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내가 뭐 이걸 뭐 어떻게 그걸 내 의무도 아닌데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순경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도대체 아니 이 권 씨가 그 사건 당시 여기서 이제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대단지 사건. 네. 사건 당시에 주모자급이었냐? 그렇게 거물이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보호 관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모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주동자는 확실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헤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끌었던.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집회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몇 명부터를 집회의 어떤 그로 간주하냐 이거죠. 집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보통은 3명으로 봐요. 그래요? 네, 3명으로 봅니다. 3명 이상 되면 예를 들어 신고 안 하고 3명 이상이 모였으면 물리력이 행사될 수가 있어요. 공권력이 행사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3명이 보통 이제 구성되는 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사냥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3명이 전투 집단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리더가 있고
선동하는 사람, 리더가 네. 한 명 있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수동적으로 방관하는데 부하내동하는 사람. 이렇게 세 명으로 세 부류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명이 기본적으로 이제 집회라든지 이런 흔히 말 시위를 할 때 기본 단위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세 명 하면 너무 그렇지 않냐 하니까 그 미국 쪽을 보니까 미국의 주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모업이라고 하잖아요. 폭도. 폭도로 간주되는 게 총기를 가진 사람이 확인될 때는 12명부터 폭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12명이 되면 폭도고 네. 총기를 가지고 있는지 불확실할 때는 30명 정도부터 모이면 폭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권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주가 된다고 해요. 근데 어떻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모자, 그러니까 선동자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행을 했던 주동자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 증거가 단 한 개 있다는 거죠. 경찰 100자를 뒤엎고 불을 지르는데 앞장서 있고 투석을 하는데도 지켰고 시내버스 탈취하고 시가를 질주할 때도 지켰다. 그러니까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주동자다. 항상 그렇잖아요. 앞에 있으면 주동자죠. 네. 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여기 얌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키도 자그마한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순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우리 선생님도 반드시 권 씨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니 사랑? 괜찮게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작중하자인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왜 아까 태를 들었던 단들이라는 말을 떠나가지고 지금 은행주택, 은행 말에 왔는지 아느냐. 네. 혼자 생각을 해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듣는다 이거죠. 눈과 귀로는 단대리 사람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당시 다 20평씩 받았잖아요. 20평 불악 주민을 사랑하라. 이렇게 다 나도 무거운 음성, 진짜 내 양심을 울리는 소리를 듣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대리를 떠났는지 모른다. 이런 이제 해상을 하는 거예요. 왜 화자인 오 선생이 그 단대리를 떠나서 빚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은행 그 마을에 집을 얻었냐면 자기 아들 7살 아들 동준이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을 돌아오는데 네. 그 동준이가 과자 쿠키 상자 있잖아요. 이걸 네. 가지고 그 과자를 던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과자를 어떻게 던지냐니까 길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네. 과자를 근데 왜? 그 동네 애가 개구리 흉내 내가지고 길바닥에 뜨는 거를 개구리 흉내내서 펄짝펄짝 떼어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내 던질게 해가지고 그렇게 던져. 그 다음에 과자에 침을 뱉어갖고 던지는데 애가 먹으면 또 던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죠, 애들한테. 야, 내가 너 과자 줄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깨구리 놀이 해. 침 뱉으면 그거 닦지 말고 그냥 주워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완전 더 뚜껑이 열린 게 화자가 그 과자를 그 탄천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도 탄천이 나와요. 그때 완전 오염돼 있는데 거기다 과자를 던지고 먹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그걸 보고 막 가서 자기 애를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자 상자를 다 집어 던지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동네 아이들은 그 오염된 그 물, 그 검은 그 오폐수가 넘치는 그 물에 과자통 던지는 거 아깝다고 막 달려가서 주워 먹으려고 달려가는. 그거 보고 나서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날 부인한테 와서 동네 반드시 떠나야겠다고. 내가 무슨 빚을 내더라도 우리 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망쳐서 안 되겠다. 이 애가 완전히 지금 하는 짓을 봐라. 이거 완전 애 완전히 애 하나 버리겠다.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 애가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그날 그 생각하는 거죠. 밤새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를 생각했던 거죠. 둘 다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는 둘 다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문인인데 네. 찰스 램은 이제 수필로 아주 유명하죠. 엘리야의 수필로 아주 유명한데 필명을 엘리야로 썼어요. 네. 그리고 굴뚝청소부 예찬이라고 정말 그 어린애들 그 굴뚝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게 참 담겨 있는 그 참 빈민가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 많이 썼는데 뭐 우리 찰스 디킨스는 올리브 트위스트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 보냈고 그 공장에 다니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둘 다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둘 다 빈민가 사람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생활은 딴판이었다는 거죠. 이 작품에 따르면. 네. 찰스 램은 자기 누이가 글도 쓰는 사람이었는데 누이가 정신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목적으로. 그래서 자기 누이를 돌보면서 이제 평생을 같이 산 거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좀 정신적으로 고생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평생 그래도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같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활을 일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찰스 디킨스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빈민가 어린이들을 지팡이로 쫓아냈다는 거죠. 제가 뭐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정보가 뭐 다양하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찰스 디킨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걸로 그 당시 아이들은 참 아이들이 작은 악마로 취급받아가지고 참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못 받고 있는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애들을 그렇게 뭐 별로 안 좋아했다, 네.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네. 근데 사실은 아이를 이 사람이 애가 10남매인가 이렇게 키웠을 거예요. 누가요? 찰스 디킨스가. 10남매? 네, 그래서 평생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생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그 바로 작중하자인 오 선생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가급적 나는 램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렇지만 디킨스의 궁둥이를 걷어찰 만큼 나는 떳떳한 기분일 수는 없었다. 그렇게 했죠, 그죠?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재미있는 대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각과 이제 생활의 괴리인데. 자, 이제 디킨스와 램 얘기가 한참 네. 있었고요. 네. 나도 그랬다. 내 친구들도 그랬다. 부자는 경멸해도 괜찮은 것이지만 빈자는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다. 당연히 그래야만 옳은 것으로 알았다. 저 친구는 휴머니스트라고 남들이 나를 불러주는 건 결코 우정에 금이 가는 대접이 아니었다. 우리 정부가 베푸는 재반 시혜가 사회의 밑바닥까지 고루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거리에서, 다방에서 또는 신문지상에서 이미 갈 때까지 다 가버린 막다른 인생을 만날 적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긁어 모으느라고 지금쯤 빨갛게 돈독이 올라있을 재벌들의 눈을 후벼 파는 말들로써 저들의 딱한 사정을 상쇄해버리려 했다. 저들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외면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배운 우리들의 의무이자 과제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고 네네. 휴머니스트라고 불리는 것을 나름 으쓱해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 저 재벌들 저놈들 욕하면서 약간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부채 같은 걸 좀 해소하려고 그렇죠. 했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네네. 네. 그 이제 그 뭐 좀 뒤에 보면 이런 대목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누가 끈팔로 오면 귀찮잖아요 계속 돈 주기 그래서 아예 끔 한 통 딱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나 끔 있어 이래갖고 애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소주를 마시면서는 맥주를 마시기를 소원하고 맥주를 마시면서는 양주를 마시기를 소원하고 버스를 탈 때는 택시를 타기를 소원하고 택시를 타면서는 자가용을 굴리기를 소원하고 계속해서 그런 괴리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작중하자인 오 선생 나가 아이들 가정방문 그때는 가정방문이 있었잖아요. 네. 가정방문 가는 길에 그 권 씨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건 들었잖아요. 네. 건설 현장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바로 권 씨. 권 씨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는 반가운 마음에 아무 뜻 없이 가서 아이고 권 선생 여기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했는데 막 이 권 씨가 되게 이제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갑자기 밤이 늦었는데 이 소주 2홉짜리 한 병을 들고 갑자기 안방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권 씨가. 권 씨가. 네. 이래봬도 나 안동건 씨요 딱 시작하는 거예요. 안동건 씨다 이거예요. 아주 나도 양반이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영락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이 나오는 거죠. 내가 거금 20만 원을 변통해 가지고 철거민의 입주 권리 딱지를 하나 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참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다 이거죠. 보름 안에 집을 만들지 않으면 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자기가 막 정말 막 온갖 고생 노력 다 해가지고 막 을기설기 집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죠. 네. 자 그런데 다시 또 뭐가 날라왔다 이거죠. 전매 입주한 사람 바로 그 딱지를 산 사람들은 그 토지 가격을 일시불로 납부하라. 갑자기 막 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경기도에서는 토지 취득세를 또 내라고 날라고 무조건 보름 안에 내라.
그래서 결국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자기가 그래도 이제 이 사람 좀 그래도 출판사도 다니고 공부 좀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책위원하고 투쟁위원을 딱 여준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그래도 나는 이쪽 동네하고 난 달라. 난 서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회의는 한 번도 참석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제 최후의 날이 온 거죠. 최후 결단의 날 8월 10일. 자, 그런데 자기 보고 나오라 그러고 사람들이 문 두드리고 하지만 자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 가지 좀 또 나름의 뭔가 양심의 그 느낌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나 말 이런 와중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서울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이거죠. 네. 일단 도피겠죠 일단. 네. 그런데 이미 이제 교통은 다 끊어져 버린 거죠. 다 이제 단절돼 있는 상태니까 택시를 타고 여러 명 해가지고 같이 서울로 빠져나가려 했는데 택시가 딱 가다가 대책위원회 검문에 걸려버린 거예요. 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비겁하게 당신들만 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끄집어 내리니까 또 그중에 일행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아니, 투쟁위원님이 여기 타고 계셨네요. 투쟁위원님 단신으로 서울까지 쳐들어가서 투쟁하시기 무리입니다. 어서 빨리 내리십시오. 우리 같이 가십시다. 야, 그러니까 이 친절한 청년이 자기를 연행하면서 설교를 넣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각 드는 거죠. 야, 이놈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와요.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런 판국에서도 저토록 친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도망치다가 걸린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놈이 나를 진짜 이제 완전 피를 말려 죽이려 하구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비가 막 내리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경찰하고 막 투석전, 체류탄 막 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이놈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할 작전인가 막 그 고민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이건 실제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참외를 신 3륜차. 트럭이 그때 4륜차가 3륜차가 있거든요. 앞에 바퀴 하나 있고 뒤에 2개 있고. 저희들 어릴 때 많이 봤는데 그 참외를 싣고 가다가 이게 참외가 싣다가 뭐 전부 뒤집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제 달려갖고 참외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 트럭에 탄 참외가 하나도 남김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권 씨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뭐라고 할까? 일종의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된 건가? 갑자기 자기가 나체화를 본 느낌이었다는 거죠. 나체 누드화를 본 느낌. 그 느낌. 그러니까 이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그때부터 나는 의식이 내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절대적인 공동체 막 이런 데 휩쓸리면 사람들이 그때 기억을 잘 못 해요. 내가 무슨 일인지. 이게 내 안에는 개별적인 개체성으로서의 자기 자아 의식이 사라지고 집단에 내가 같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든 이 순간이 이 사람한테는 갑자기 뭔가 확 자기 자신의 이게 다 깨지는 순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나체화를 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근데 3일 사흘 후 출판사로 경찰이 날 잡으러 왔고 난 체포됐다는 거죠. 다 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막상 체증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정말 뭘 했는지 의식적으로 내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물론 나중에 하나하나 보면 뭐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행동을 할 때는 전혀 내 나의 어떤 그 주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집단에 막 휩쓸려서 움직였던.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둘 다 볼 수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군중 심리에 한번 휘말리면 군집 심리에 휘말리면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거 이게 포기돼 버려요. 옛날에 그냥 월드컵 때 그랬죠. 그런 것도 되죠. 월드컵 때 보면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내고 막 무슨 거의 성행위 비슷한 거 하시는 분들 두드리고 때리고 뭡니까 완전히 사람들 물건 재물을 손괴한 거잖아요 사실 또. 맨정신으로는 아마 그분들이 평소 같으면 혹은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막 그 분위기 조성하지 않아서 절대 안 했을 텐데 막 그냥 버스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그냥 거기 올라가서 나도 모르는 막 그런 행동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서 먹는 걸 보고 갑자기 나의 어떤 지금 나의 기회주의적인 이 처신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깨어지는 느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의미에서 군중 심리로 보면 이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돼버리면 그 집단에서 가장 저열하고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의 행동들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향평준화 돼버려. 그러니까 집단이 돼버리면 우리 개인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억제하는 이 심리가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죠. 집단이 되면 되게 무서워져요. 그렇죠. 패싸움이 그래서. 네. 패싸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집단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예전에 우리 했던 그 솔로몬의 반지, 솔로몬 왕의 반지, 네. 콜라트 로렌치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행동학자. 네. 그 사람에 따르면 모든 동물들은 공격성을 어느 순간에 가면 억제하거든요. 늑대가 막 공격하다가 만약 이게 진짜 우열이 정해지잖아요, 성패가. 그러면 그렇게 안 죽인단 말이에요. 패자가 이제 목을 이렇게 들이내면 봐줄게. 그렇게 안 되는데 인간은 공격성을 억제하는 그 장치가 없어요. 한번 풀려버리면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공격성을 표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사람 그 죽이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네네. 그것들을 공격성을 표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화될 때 되게 위험한 게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게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 네. 나와 집단이 목적이 하나가 되고 그 나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가 된다 할 때 사람은 내 개체성을 극복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 이상 내 개인의 어떤 생명의 욕구 이런 것보다 그 집단의 어떤 목적이나 할까 목표를 향해서 헌신과 희생으로 하게 되는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 우리 심리학도 했었고 선동도 했었잖아요. 거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야, 그나저나 조금 속도는 내셔야 되겠어요. 네네네. 자, 지금 이제 시간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와중에 이제 권씨 부인의 출산날이 다가온 거죠. 네. 근데 자기가 오 선생이 학교에 있는데 권씨가 찾아온 거죠. 근데 10만 원만 빌려달라 된 거예요. 지금 출산을 하는데 보증금 그때 병원에 보증금 안 내면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좀 돈 주기가 나도 지금 그 여력이 없고 아이고 병원에 내가 그러면 보증을 쓴다고 내가 전화를 드리겠다니까 권씨가 실망하면서 떠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하면서 이제 떠나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그 사라지는 권씨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갑자기 바로 그날 그 3년차에 참외를 주워 먹는 사람들을 바라본 권씨처럼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나도 이거 나체구나 느낌 완전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에 그냥 갑을 해달라 그러고 그 다른 동료 교사 막 돈 빌려달라 해갖고 막 10만 원 자기가 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그 보증금 다 내준 거죠. 자, 근데 그날 밤에 강도가 들었던 거죠. 강도가 들어요. 오순댕 집에. 네.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 강도를 보는 순간 강도가 이제 눈만 보일 거 아닙니까? 권씨이구나. 그렇죠. 근데 돈 내줬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권씨는 모르죠. 지금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권씨는 이제 그 돈 구하러 지금 사방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강도가 들었는데 딱 눈 보니까 전문가 아니구나. 벌벌 떨더라 이거죠. 그 와중에 자기는 그런 거죠. 우리 집사람 깨우지 말고 돈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주는데 강도가 구두를 벗고 들어온 강도예요. 강도가 구두를 벗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돈 주러 가다가 그 자기 아들 동준이 등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준이 깨니까 토닥토닥 칼 내려놓고 토닥토닥. 그 자기가 머쓱해 할까봐 칼을 집어가 다시 주는 거예요 강도한테. 좀 뭐 짠하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상당히 좀 해학적으로도 그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서 그 오선생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어렵다고 꼭 외로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들어주었을지. 개소작 막 그따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자기 도와준 걸 모르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가는데 식칼을 들고 어디를 가냐면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래서 오 선생이 이 다음 날 또 바라보고 이래야 되니까 나가는 문은 저쪽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대문 저쪽이 글로 들어가시면 안 그렇죠. 됩니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강도라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대문에 다다라가지고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하면서 사라진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강도 이야기는 안 하고 안에 껴가지고 그냥 수술비 내가 대납해줬다 10만 원. 자 그 다음에 권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며칠째.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그 권씨 아이들 둘은 엄마가 애를 낳았으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애 병원에 데려가서 한번 보여주라 하고 데려가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문가방을 뒤진 거예요. 이게 뭔가 권씨 찾을 단서가 있을까. 네네. 그래 보니까 장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장롱은 없으니까 아웃킬러 구두가 쫙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잘 닦여진 아웃킬러 구두. 네. 그런데
이제 이 10켤레잖아요. 총 10켤레.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그러니까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난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순경에게 전화로 이제 돌리는 거죠. 권치가 지금 사라졌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예. 한편으로 짠하고 네. 한편으로 재미는 있네요. 짠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유쾌함을 잃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완장도 그렇고 윤은길 그 작가의 매력이 전통적인 해악이랄까 이런 그러니까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 인간애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그렇게 휴머니티라는 게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네네. 사실 저는 참외 먹는 장면에서 예전에 우리가 그 김동리 소설에서 참외라는 소설을 했거든요. 네. 그때 그 남편을 이제 사고로 떠나보낸 부인이 그 참외를 껍질 안 깎고 우적우적 씹어 먹는 장면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주인공이 그 묘한 유화감을 느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참외를 우적우적 씹어 먹는 통째로. 그 묘한 뭐라고 할까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일상에서 사람들이 안 볼 때 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늘어지고 방만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될 때 이거 당혹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얌전하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이 뭐 방귀를 붕붕 낀다든지 아니면 코를 후빈다든지 이런 거 보게 됐을 때 당혹감이랄까 이런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점잖은 말씨와 예절로서 사람의 동물성을 억제하고 있는데 근데 그 본성이라는 식욕, 성욕이랄까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 버릴 때 되게 난감하잖아요. 이런 것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 사회랄까 그렇게 만든 구조에 대한 또 각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외는 저 약간 우리 지선 씨 생각은 네. 어떤 이미지예요? 참외의 이미지는 별 이미지 없으신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참외의 색감 자체는 일단 노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깎아 먹는단 말이에요. 네. 이 깎는 행위가 별건 아닌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참외를 껍질째 드셔보신 적 있어요? 있기는 있죠. 있어요? 네. 아 역시. 역시는 뭐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이 참외를 우적우적 막 그냥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도대체 어떨까.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주위의 배경과 그 상황들 그 속에 그 노란색 참외 그리고 그걸 막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뭔가 조화롭진 않단 말이죠. 약간 난 참외는 네. 사과나 배 혹은 뭐 홍시 등과는 조금 다른 느낌은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외는 나무에서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땅바닥에 이렇게 줄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과일의 어떤 그 약간의 고급진 느낌? 그거는 없어요. 참외는. 네. 그러니까 가격이 꼭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물론 참외 중에 비싼 건 또 비싸겠죠 지금은. 근데 이제 예전에 참외 느낌은 항상 이렇게 무슨 리어커든 트럭이든 이렇게 막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고 좀 파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흙이 항상 묻어 있고. 그리고 사과나 배나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잘 깎아서 이렇게 잘 조각 내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찍어 먹는 이게 좀 있는데 참외 느낌은 그냥 대충 이렇게 썰어 먹든지 뭐 약간 그 느낌 조금 다릅니다. 좀 원초적인 느낌을 주는 거네요. 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씨까지 이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약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외를 그때 먹었는데 그 부잣집에 어디 한번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씨 바르고 먹죠. 씨를 바르고 먹어갖고 엄청 놀랬거든요. 그렇다니까. 씨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씨견이 이래 그게 맛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달고 있는데 부잣집은 이렇게 먹는데 이걸 또 달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린 그게 진짜 나이에도. 그 맛있는 걸 왜 빼고 줬을까라고 하는데 이렇게 먹는 거구나 생각했죠. 나중에 나는 그래서 처음 멜론 먹을 때 이것도 왜냐면 참외랑 매우 비슷한 구조잖아요. 이것도 먹어야 되나 싶었는데 개인 씨가 너무 좀 세더라고. 참외는 그냥 우리 먹어도 상관없는 씨잖아. 근데 멜론 씨는 못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나온 게 나중에 영화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바로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하잖아요. 그 타짜 나오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래도 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건가요? 그렇죠.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적어도
먹을 만큼 배울 만큼 배우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나이 몇 살이야 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고 똑같은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지는 전통적인 그 위계를 상징하는 안동권 씨의 그거하고 대학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꽤나 뭐 중산층으로 가는 길이 뭐 나름 어렵지 않을 법한 정도인데 국가의 어떤 뭐 폭력이 됐든 정책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거기다 이제 경찰이 쫓는 경찰이 관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대상까지 된 그 그렇죠. 상황에 마지막 자존심은 그 과거 내가 안동권 씨라는 거랑 지금 이제 대학 나왔다는 거랑 구두 그게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구두 그 구두에 아웃이네. 바로 자기의 그 자긍심, 인격적인 가치가 물화가 되어 있는 거죠. 구두를 통해서 자기의 인격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그 구두가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네. 재밌는 게 그 이후로 이 권 씨의 후일담 나오는 연작으로 해가 3편 더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직선과 곡선이 나오고 날개 또는 수갑 그리고 창백한 중요 4편으로 마무리됩니다. 권 씨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은 결국 엿새 만에 권 씨가 집으로 돌아와요. 어선생 세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구두 9개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 허위의식. 나 권동권 씨야. 나 대학 나온 사람 이거 다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상상의 세계 속에 난 대학 나오고 그래도 안동권 씨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진짜 막노동 한 사람이고 이거 한다 이거죠. 네. 그 결국 이제 이거 한국인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최정 교수가 쭉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허위의 미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허위의 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데 인 것처럼 거기서 그걸 부정하고 결국 현실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진실로 옮겨간다 이거죠. 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직선과 곡선에서는 결국 그렇게 한 다음에 독림산업이라는 부자죠. 그쪽 자가용에 치이가지고 그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그거를 보상금 대신 이제 취직해달라 해가지고 취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산속으로 죽으려고 산속으로 가봤는데 길이 없으니까 이제 들판속으로 나 보련다. 뭐 어쨌든 나도 이제 이 사회에 대응해서 나도 교활 살길 찾아야지. 똑같이 살길 찾아야겠다. 그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날개 또는 수갑은 그 들어갔는데 이 사람 자백부로 들어갔는데 또 자기도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잖아요. 생산부와 산부지 미묘한 갈등 속에서 참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창백한 중년에서는 이제 생산부 직원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조도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생산부 직원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젊은 여공이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보게 됐는데 이 젊은 여공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거 말하면 나 쫓겨난다. 폐결핵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여관에 따라갈래요 된 거예요. 나 입 좀 막아주시오. 입 딱 틀어 막아주면 내 몸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돌려보냈지만 결국 건강검진하게 되니까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쫓겨나게 됐는데 이 여공이 난 절대 못 그만둬 해가지고 다시 회사에 나 출근할래가 막 싸움을 하다가 몸싸움하다가 팔이 한쪽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이 여공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너놈이 다 배후 조종했지 이래 가지고 그 오해를 사가지고 이제 청년에게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두들겨 맞으면서 그런 이야기 해요. 이 사람이 맞으면서 정신이 의식을 잃어가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난다면 살아난 값을 독톡이 해야겠다. 노조 간부를 먼저 만나보고 사장을 만나갖고 나도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나는 찾아가겠다 하면서 이제 의식을 잃어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제 결국 그 허위의식을 가진 안동건 씨 대학 나온 사람에서 이제 현실주의자로 변신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구할 거 아닙니까? 화이트 칼라에서는 너 좀 이상해. 블루 칼라에서는 또 이상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살아난 값을 해야겠다. 이제 결국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을 위해서 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4편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나는 결국 이제 살아난 값을 해야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을 좋아했는지 모르죠. 살아난 값을 해야 되는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약간 뭐 환경이라든지 겪었던 일 등등이 이제 약간 겹치는 혹은 이제 좀 연상되는 부분이 좀 있는 이재명 대표의 추천 책 윤은길 작가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벌써 한 시간이 됐습니다만 오늘은 뭐 여기서 끊을 수가 없으니 좀 더 가보겠습니다. 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책도 편안하게 읽으셔야 되니까요. 리듬와 독서대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무게감. 책을 읽을 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각도.
내 몸에 맞는 내 눈 시야에 맞는 딱 높이와 각도로 맞춰주는 리드모아 독서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권씩은 집에 필수로 꼭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드모아 독서대는요. 네이버에서 리드모아 독서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네. 꼭 한번 후기도 좀 읽어보시고 구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한 권 가야 되죠? 네. 가야죠. 한동훈 장관의 네. 그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레이먼드 카버가 아주 좋은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A Small Good Thing, 네.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 겪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겪지 말아야 되는? 부모로서 가장 겪지 말아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는 그렇죠. 일이요.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이내 되는 부부가 그 어린아이가 8살 생일을 앞두고 뺑소니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평안한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세월호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작년에 또 많았습니다만 그때 이제 과연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그 참혹한 경험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보시면 참 좋은데 한번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평온한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우리 지선 씨보다 오히려 이거는 뭐 남자 화자 이야기니까 영진 씨가 이제 읽어주실까요? 네. 자, 평온한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관련된 묘사를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순탄했고 그로서는 만족스러웠다. 대학, 결혼, 경영학 고급과정 학위를 받기 위해 다시 다닌 1년의 대학생활, 투자회사와 하위 동업자, 아버지 되기. 그는 행복했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형제자매들은 다들 자리를 잡았으며 대학 친구들은 모두 사회에 나가 나름의 위치를 차지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면 한 사람을 꺾어버리거나 내팽개쳐버리는 힘들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 힘들로부터도 또 그 어떤 실제적인 위해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집 앞 진입로로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했다. 그의 왼쪽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왼쪽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결국 이런 거죠. 이제 왼쪽 다리 떨리기 시작한다. 이제 내 일상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죠.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근데 지금 이제 의식을 잃고 있다. 아, 그 얘기를 이제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본래는 이제 그 부인 앤이 빵집에 이제 아들 생일 케이크를 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8살이니까. 그 예약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결국 애는 혼 상태에 빠져가 깨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치의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애는 호전 기미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부부가 계속 같이 있으니까 남편이 아니, 당신 지금 강아지 밥도 주고 좀 쉬고 와라. 여기 내가 지킬게.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부인을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부인이 집으로 가다가 바로 지금 병원 일종의 그 수술실 앞에 그 일종의 환자 가족 대기실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어떤 흑인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 가족도 지금 자기 아들이 파티에 갔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칼을 찔려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참 다 이런 거잖아요. 아무런 이게 뭐 이유가 없어요. 그죠. 맥락도 갑자기 인생에 시련이 온 거죠.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걔한테 먹이를 주고 그다음 아들 소식이 병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안절부절하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좀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이게 빵집 주인이 전화를 건 거예요. 왜 빵 그 해놓고 안 찾아가냐 이건데 이게 뭔가 지금 정신을 차지 못하고 있잖아요. 애는 지금 뭐 애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뭐 이상한 전화가 막 저 멀리서 전화가 끊겼다가 걸렸다 하는데 뭐 스코티 아들 스코티 하는데 갑자기 막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뭐 스코티가 죽었다는 소리야, 스코티가 살아났다는 소리야. 근데 뭐 케이크가 나오고 그 하여튼 막 정말 애는 더 황당해지는 거죠. 이 무슨 전화지 이렇게 이거 혹시 뺑소니 범이 전화한 거 아닐까?
그죠. 자기 아들 이름도 알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막 전화하다가 결국 이제 혼자 불안감을 갖고 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요. 네. 근데 병원에 돌아오는데 아까 만났던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지금 정신없 아들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네. 정신없는데 집에 그렇죠. 와서 네. 막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는데 전화가 이상한 전화가 와갖고 뭐 스코티 아들 이름 말하면서 뭐 나오고 케이크 찾아가라는 뭐 전화도 오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도 잘 안 되고 네네. 워낙 이제 온통 신경 쪽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있으니까. 빵집 주인은 이런 거죠. 이게 이 사람 지금 전화를 걸 때는 케이크를 찾아가라 직접적 말 안 하는데 아니니까 스코티 이름 말하면서 이거 지금 약속된 시간 약속 안 지키냐 이런 건데 이 여자는 지금 정신이 없는 건데 스코티 이름 말하니까 미치는 거죠 지금.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병원 왔는데 네. 그 이제 흑인 가족이 안 보여갖고 간호사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니까 그 죽었다고.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주치의는 계속 위로를 하지만 이제 신경과 의사까지 와서 다시 또 더 검진을 해봐야겠다, 스캔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남편이 네. 저기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 남편이 그리고 부인에게 하는 하워드가 얘기요? 그것부터 시작하시죠. 네. 그 사람들은 애를 데리고 가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겠다고 말했어. 앤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보. 여보 수술을 할 거라고. 애가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자기들도 모른대. 쇼크나 뇌진탕 이상의 뭔가라는 건데 이제 그 정도만 알게 된 거지. 두개골 안에 말이야 골절이 그러니까 뭔가가 해결해야만 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술을 하려고 해. 당신과 통화하려고 했는데 벌써 집을 나선 뒤였던 모양이야. 오 하느님 그녀가 말했다. 안 돼 하워드 안 돼. 그의 팔을 잡으며 그녀가 말했다. 저기 봐. 하워드가 말했다. 스코티 저기 봐 앤. 그는 그녀의 몸을 병상 쪽으로 돌렸다. 아이는 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아이는 다시 두 눈을 떴다. 1분 정도 앞쪽만 바라보던 눈동자는 천천히 움직이다 하워드와 앤을 향해서 잠시 멈췄다. 그러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코티! 병상 쪽으로 다가가며 아이 엄마가 말했다. 얘야 스코티! 아빠가 말했다. 이 녀석아. 그들은 병상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워드는 아이의 손을 잡고 토닥이다가 꽉 움켜잡았다. 애는 몸을 굽혀 아이의 이마에 몇 번이고 입을 맞췄다. 그녀는 두 손으로 아이의 양쪽 뺨을 감쌌다. 스코티, 착하지? 엄마 아빠야. 그녀가 말했다. 스코티? 아이는 그들을 바라봤지만 알아본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러더니 입이 벌어지는가 싶다가 두 눈은 굳게 감겼고 폐 속에 더 이상 숨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아이는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은 편안해졌다. 아이의 입술이 벌어지면서 마지막 숨이 목구멍을 지나 앙담은 이빨 사이로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렇게 이제 그 스코티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누구 다시 돌아온 게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정확한 사연을 알기 위해서는 부분까지 필요하다 이러니까 또 부분은 더 비통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결국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애가 죽었다는 전화를 알리는데 근데 다시 또 이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빵집 주인한테. 아, 빵집에서 또 전화가 오는군요. 지금 이제 폭발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빵집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빵집 주인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빵집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들 이러는 거요? 빵집 주인이 말했다. 케이크 때문에 그러는 거요? 맞아. 이제야 케이크가 필요해진 모양이군. 당신이 케이크 주문한 건 기억하시오?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빵집이나 하고 있군요. 그녀가 말했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한 거야.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고는 맹렬한 기세로 그를 노려봤다. 내부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로 그녀는 자신이 원래의 자신보다 거기 있는 남자들보다 크다고 느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쇼. 빵집 주인이 말했다. 만든 지 4일이나 지난 케이크를 가지러 오셨다 이거지? 그거요? 나는 아줌마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상해가는 그 케이크는 저기 있어. 원래 부른 가격에 반값에 주겠어. 아니요.
당신들이 원하지 않소. 가져가시오. 나한테는 아무 쓸모없소. 이제 누구한테도 쓸모없소. 저 케이크를 만드느라 나는 시간과 돈만 낭비했소. 가져가고 싶으면 줬소. 가져가시오. 가져가기 싫다고 해도 줬소. 아무 문제 없소. 나는 이제 일을 해야겠소.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앙담은 이 뒤로 혀를 말았다. 케이크가 더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정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진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침착해졌다. 아줌마, 나는 먹고 살자고 이 안에서 하루에 16시간을 일합니다. 빵집 주인이 말했다. 그는 앞치마로 두 손을 닦았다. 여기서 밤낮 없이 일해야 겨우 수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앤의 얼굴에 지나가는 표정을 보고 빵집 주인은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번거로운 건 질색이요. 그는 조리대로 손을 뻗더니 오른손으로 반죽 밀대를 집어들고 왼쪽 손바닥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케이크 가져갈 거요 말 거요. 나는 다시 일해야 하오. 빵장수들은 밤에 일하오. 그가 다시 말했다. 그의 눈이 작고 비열해 보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눈은 거칠거칠한 뺨 주위에 살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목은 살이 많아 두꺼웠다. 빵장수들이 밤에 일한다는 거 나도 알아요. 앤이 말했다. 빵장수들 전화질도 밤에 잘하죠. 이 못된 자식아. 그녀가 말했다. 빵집 주인은 말대로 손바닥을 계속 두들겼다. 그는 하워드와 눈을 마주쳤다. 신경 좀 쓰세요. 신경 좀. 그가 하워드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죽었어요. 그녀가 냉정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월요일 아침에 차에 치였어요. 우리가 줄곧 곁에 있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요. 물론 당신이야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었겠죠. 빵장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테니까. 안 그래요? 빵장수 아저씨? 하지만 그 애는 죽었어요. 그 애는 죽었다고 이 못된 놈아. 갑자기 솟구친 분노는 또한 갑자기 고자 누룩해지더니 다른 뭔가로, 그러니까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어지러운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밀가루가 묻어있는 나무 탁자에 몸을 기대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너무하잖아. 그녀가 말했다.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 빵장수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의는 없는 사람인데 좀 눈치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진 씨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제대로 드신 것도 없겠죠. 빵집 주인이 말했다.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좀 드시지요.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소. 이럴 때 뭘 좀 먹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그가 말했다. 그는 오븐에서 따뜻한 계피롤 빵을 가져왔는데 겉에 입힌 아이싱이 아직 굳지도 않았다. 그는 탁자 위에 버터를 놓고 버터를 바를 칼을 가져왔다. 그러고 나서 빵집 주인은 그들과 함께 탁자에 앉았다. 그는 기다렸다. 그들이 각자 접시에 놓인 롤빵을 하나씩 집어먹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뭔가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오. 더 있어. 다 드시오. 먹고 싶은 만큼 드시오. 세상의 모든 롤빵이 다 여기에 있으니. 그렇게 네. 롤빵을 그렇죠. 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거 먹고 뭐 물론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흥분, 분노 이런 네.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하고 따뜻한 빵하고 이렇게 마시면 이게 사람의 영혼을 달래주는 게 되죠. 아, 여기서 제가 네. 죄송합니다만 1kg 커피 얘기를 아니죠. 네. 1kg 커피요. 네, 하셔야죠. 롤빵과 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커피 아니겠습니까? 네. 감동받게 잘하네. 커피가 나와서 얼마나 반갑던지. 1kg 커피랑 마으면
먹으면 예, 그렇죠. 마음이 네. 따뜻해지는 거죠. 아, 그 계피롤빵. 네. 네. 또 우리가 이제 시나몬 그렇죠. 뭐 빵 이렇게 이제 할 텐데 네. 이거 이제 번역됐으니까요. 그거랑 커피는 정말 잘 어울리긴 합니다. 네, 그 계피향 플러스 약간 달짝지근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깔끔한 아메리카노라든지 뭐 이렇게 드시면 천상의 맛, 천상유희 네. 그 맛을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피 롤빵과 잘 어울리는 1kg 커피는요. 1kg 커피 앱에서 혹은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네. 이 빵집 주인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 주는 거예요. 아. 나도 정말 16시간씩 일하고 나도 외롭다 혼자 이렇게 또 중년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찾아온 내 자신의 한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이 부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시절 내가 지금 수많은 파티 음식을 만들지만 나는 정작 그 파티 축한 한 번도 못 가고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꽃장수가 아니라서 좋았다. 꽃 냄새보다는 빵 냄새가 좋더라. 난 사람들을 먹이는 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 빵덩어리를 잘라가지고 이 빵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오 이런 거예요. 막 맛보시오. 이게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워드와 앤 부부가 그 빵을 먹을 만큼 먹고 커피를 마시고 향기를 맡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높게 비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게 참 이 묘한 사람의 슬픔을 극복한다는 게 아니라 슬픔을 참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덮는 방법이겠죠. 네, 극복은 안 되겠죠.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제목을 지금 잊어먹었는데 네, 제가 대신 생각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찾아내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부가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부부의 세계? 아니 부부의 세계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났어요. 다른 여인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가요.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그 머리채 잡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요. 어떠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하고 나하고 지금 서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연 둘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10년 전인가 우리 애가 죽었다 이거죠. 그 죽었을 때 그 비통함과 그 고통을 우리는 그 시간에 같이 했다. 딱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의 애인이 그냥 떠나죠. 이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 사이를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순간을 같이 한 그리고 그 경험을 같이 나눈 그 관계는 파괴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시간을 같이 나누면 그거로 힘이 되거든요. 네, 네, 네. 막 그걸 꼭 위로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 빵을 한번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빵을 한번 드셔보시오. 이 향기를 맡아보시오. 내 이야기를 나도 이렇게 산다고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이것이 참 사람한테 굿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결국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할 하중을 떠안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때로는 웃는 얼굴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어떤 그래서 제가 필사를 해왔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이란 정말 그 견디지 못할 슬픔을 떠안으면서도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때로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네. 정말로 참 이게 오묘한 존재죠. 그러니까. 제 얘기 같네요. 꼭. 어떤 면에서 정프로님 같나요? 어디가? 이 무거운 짐을 네. 지고 있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네. 이 모습. 네. 성숙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뭐 또 따지고 보면 누가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겠죠.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나는 받아들인다. 그 어려운 거죠. 사실 그건 우리가 말로 하는 거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어떤 의미에서 핫한 두 분, 네.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추천 도서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단편 먼저 2개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에 장편 2개가 되겠죠? 장편은 아니고 장편 아닌가요? 중편? 윤홍길 소설 완장은 장편이고 오해 견잡으로는 연작. 그렇습니까? 연작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진 2부에서 이 두 분의 추천작 다른 책들을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여기에 승부를 내주진 마십시오. 그냥 두 책 다 그냥 인간에게 건네는 위로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1번, 2번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부담되니까요. 그냥 책 한번 감상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